11장 과학이 전하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충고. 열정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 더 많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다른 감정은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반면 열정은 인간에게 각인되어 있는 특질이다. 우리는 열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열정은 행복을 추동시키는 힘이기도 하지만 불행의 나락으로 떠미는 힘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제대로 알고 열정과 더불어 살며 열정을 즐기는 것, 바로 여기에 삶의 지혜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간이 오래전부터 열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충고를 찾는 사람이 오히려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언급되었다. 그러나 정확히 그 반대의 경우를 주장하는 사람도 언제나 있어 왔다. 2000년간 철학이 이 문제를 고민했고 100년이 넘도록 심리학이 연구를 했으며 각종 충고와 제안을 담은 책들과 토크쇼, 여성 잡지들이 물밀듯이 제공되었건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조금도 현명해지지 않았다. 사랑의 모험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인가?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삶의 여유를 찾아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러나 지식은 그동안 꽤 많이 발전했다. 신경생물학은 검증 가능한 실험을 통해 열정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뿐 아니라 열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처음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 이로써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대단히 실용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은 거스르는 삶의 방식보다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결과를 낳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신경생물학의 연구 결과는 지혜로운 삶을 위해 수많은 충고들 속에서 좀 더 나은 충고를 걸러낼 수 있는 채로 사용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조하는 몇몇 속담이나 격언 등이 신경학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분적으로 나는 앞에서 이미 다룬 연구 결과들을 다시 참조할 것이다. 충분히 입증되었고 다양한 연결망 속에서 계속 등장하곤 하는 세계의 통찰이 이러한 점검의 중심에 서 있다. 첫째, 긍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물리칠 수 있다. 둘째, 어떤 행복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행복의 순간을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의 순간에 대한 기쁨이 좀 더 천천히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셋째, 무엇을 경험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경험하는가이다. 이러한 통찰들은 너무나 자명한 것처럼 아니 너무나 뻔한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반대의 사실을 증언하는 많은 격언들과 이른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경구들이 우리의 집단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나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롤링스톤스. 나태는 슬픔을 가져온다. 토마스 아퀴나스. 인간은 빈둥거리는 삶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의 행위는 자연에 의해 보상받는다. 그러나 지나친 안락을 꾀할 경우 우리는 좋지 않은 감정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인간이 비교적 오랜 시간을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일 것이다.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 짓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그들보다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능수능란하다는 것 아닌가? 이러한 진보의 결과는 보존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우리가 행동하도록, 즉 세상을 단순히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도전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긴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도파민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이 필요한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한가로운 여유를 찬양한 고대의 부자들이나 철학자들도 목적과 행위가 없는 삶이 매우 쉽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글을 쓰거나 논쟁을 하는 일에 또는 정치적 캠페인을 펼치거나 세련된 축제를 조직하는 일에 몰두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맛보는 자유시간에 더 많은 행복을 느낀다. 일 때문에 완전히 지친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러나 안락함을 떨치고 일어나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착수하기란 사람에 따라서 꽤나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빈둥거리는 것이야말로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감언이설에 기꺼이 자신을 내맡긴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가 행복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학자들은 이것을 측량하기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함을 우선순위로 치는 문명의 나사를 가끔씩 뒤로 돌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직접 피자를 만들어 구워 먹을 때 우리는 냉동 피자를 데워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요리책을 뒤적일 때 이미 우리의 뇌 속에서는 기대 체계가 작동되기 시작한다. 쉽게 구하기 힘든 재료가 요구된다고 해도 별로 불행할 것은 없다. 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파민이 방출되고 오피오이드는 앞으로 즐기게 될 음식 맛에 대한 기쁨을 미리 예견하여 사소한 고생도 기꺼이 감수하게 만든다. 이렇듯 활동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로써 즐거움의 강도를 높여준다. 그리고 기대 체계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새로 집을 단장할 수도 있고 스노우보드 타는 법을 배울 수도 있으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활동의 효과를 나타낸다. 아인슈타인은 목공일을 좋아했으며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채소 기르는 것을 좋아했다.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일조차도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다. 인간은 행복을 찾는 일에 몰두한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몰두한다는 사실 자체에 놓여 있다. 고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쓰고 있다. 운동 필요 없음. 위스키와 시가만 있으면 된. 위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묘약을 묘사했다. 그러나 이 모토를 위해 그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처칠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이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쫓아다닌 이 고통을 나의 검은 개라고 풍자적으로 표현했다. 처칠이 견뎌야 했던 것과 같은 심각한 우울증은 물론 유전적 원인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20년간의 집중적인 연구가 보여주듯이 운동은 심각한 우울증의 경우에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 많은 연구들은 상심과 낙담의 심리 상태에서 숲을 달리는 일은 일종의 심리 치료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육체에 달려는 세상 보는 눈을 긍정적으로 만든다. 유럽과 미국에서 학자들은 이 주제로 80회가 넘는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실제로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은 행복감과 자기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공포를 별로 느끼지 않았으며 삼심에 빠지는 경우도 매우 드물었다. 인간은 움직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운동은 특히 여성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운동 후 기분이 나아진다고 느끼는 확률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0% 정도 더 높다. 성별에 따른 이 차이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달리기와 수영, 춤 등 모든 운동 종류는 다 효과를 나타낸다. 운동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으며 높은 성과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다. 운동을 잘 하겠다는 욕심은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된다.
너무 높이 세운 목표는 도달하기가 쉽지 않으며 오히려 좌절을 불러와 초반에 좋은 의도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날마다 30분 정도의 운동으로도 충분하다. 우람한 근육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다. 루소도 썼듯이 무엇보다도 영혼 때문에 몸을 단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운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분을 좋게 만든다. 근육이 움직이면 뇌에서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다량 방출되고 가벼운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엔도르핀 역시 방출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체 내부의 감각들 때문이다. 몸 어디에나 촉수가 퍼져 있는데 이 촉수를 통해 신경체계는 유기체를 감시한다. 내장 수용체라고 불리는 이것들 덕분에 우리는 심장이나 위, 폐, 장의 상태를 느낄 수 있다. 이 수용체들은 모두 커다란 근육의 긴장도 끊임없이 측정한다. 매 순간 몸 전체에서 전달된 소식들이 뇌에서 만나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인지하고 몸이 아무 탈 없이 잘 작용하고 있음을 즐길 수 있도록 배워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수용체들의 신호를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뇌는 이 신호들을 감정적으로 해석해낸다. 예를 들어 지나친 근육의 긴장과 차가운 손은 공포의 신호로 해석된다. 즉 우리는 가벼운 언짢음을 느끼지만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는 것이다. 그나마 조금 신경을 써 몸을 움직여주면 사지는 다시 따뜻해지고 긴장은 이완되며 맥박은 약간 빨라진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좋은 느낌이 다시 몸에 깃들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다. 이렇듯 우리는 몸의 움직임을 통해 부드러운 방식으로 머릿속의 뉴런들을 조절할 수 있다. 운동을 하면 유기체는 일반적으로 기쁠 듯 취하는 상태로 변하고 이것이 뇌에 전달되면 뇌에서는 다시금 자동적으로 좋은 감정이 생산되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원한다. 그것도 지금 당장. 내 안의 마지막 꿈이 바싹 말라 먼지로 화하기 전에. 기태 해닝.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얻기 원하는가? 대답은 그렇다. 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즉,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얻고자 시도한다. 하지만 얻고 나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가 손에 얻는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빨리 더 많은 것에 향한 굶주림을 일깨울 뿐이다. 우리 머릿속의 회로들은 일단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인간의 경우도 볼프랑 슐츠가 실험한 그 동물들, 원숭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보상으로 주어지던 사과는 일단 거기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놀라운 사건이 되지 못하고 뉴런도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다. 이제 원숭이들은 건포도를 원한다. 즉, 뭔가 다른 것을 손에 얻을 수 있게 되자마자 욕구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도 이처럼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동물이다. 위의 제목에서 언급한 독일 가수 기태 해닝의 노랫말은 이러한 욕망을 폭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이 되어버린 소망이 얼마나 권태로운가를 간과하고 있다. 모든 것이 소유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과잉의 세계에서 자존감을 갖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루 저녁만 TV 앞에 앉아보라. 당신의 삶은 형편없이 시시하게 보일 것이다. 파티에서 벌어지는 사랑의 모험이나 재벌 2세의 어마어마한 재산과 권력, 그리고 햇살 가득한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늘 행복한 아이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그러한 기준에 맞춰 볼 때 우리는 누구든 자신을 낙오자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광고들은 소유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갈망을 채워주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새 휴대전화나 전자제품의 매력은 간식거리의 포만감처럼 재빨리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자신의 탐욕에 완전히 내팽겨 쳐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파민에 의해 조절되는 기대 체계와 좀 더 비판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요구될 뿐이다. 원숭이와는 달리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종종 이것은 욕망이 얼마나 당장의 쾌락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분명히 하고
지금 동경하는 것이 이루어진 몇 달 후 자신의 삶이 어떨까를 상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두 개의 상이한 일이다. 누구도 소비의 즐거움이나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좀 더 나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향한 욕구는 너무나 깊숙이 우리의 본질 속에 닻을 내리고 있어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약간의 거리두기는 이러한 욕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그리하여 이 욕망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준다. 마리아 칼라스는 매우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실행한다. 한창 명성을 누리던 당시 최고의 보수를 지급받던 이 성악가는 자신이 번 돈을 쓸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이 디바는 무대에 출연할 때마다 정확히 1달러씩 더 받기를 요구했다. 기분 전환은 즐거움을 준다. 로마 속담. 맞는 말이다. 즐거움의 종류를 바꾸는 것은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막는 한 방법이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이제 우리는 더 많이 애의 충동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기대체계는 아름답고 쾌적한 모든 것에 너무도 빨리 적응한다. 방금 전까지 기쁨을 주던 놀라움을 기대체계는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괴테는 1년의 평온한 날들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없다라고 쓴 바 있다. 더 강한 자극 대신 다른 자극에 몸을 내맡길 때 쾌락은 다시 발생한다. 정확하게 대비되는 것을 선택했을 경우 이것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당신이 방금 친구들과 유쾌한 하루 저녁을 보냈다면 같은 친구들과 같은 방식의 파티를 연이어 다시 계획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전혀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힘든 과제가 될 것이다.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을 도모하는 게 더 현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둘이서 저녁 시간을 보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얼마쯤 시간이 지난 후 물론 첫 번째 파티의 즐거움을 다시 추구할 수 있다. 기대체계의 기억술은 그리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다. 즐거움의 순번을 영리하게 조절하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을 만드는 지혜이다.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 알아가는 것은 동일한 이유에서 권장할 만하다. 우리는 모든 새로운 것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한편 모든 낯선 것은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농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먹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유쾌한 놀라움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쾌락의 감정 중 하나이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 앞에서 나타난 이 두 가지 반응은 우리 모두의 내부에서 경합을 벌인다. 그러나 새로운 것에 대한 주저함은 종종 과도하게 상승한다. 다른 모든 피조물이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좋은 경험이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유혹보다 불쾌한 위험에 더 강하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기대와 공포가 서로 힘을 겨루어야 할 경우 대부분 공포가 승리한다. 이것은 진화가 남긴 유산이다. 물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옛날처럼 많이 널려 있지 않다. 그러나 옛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우리는 조심스러움 때문에 너무나 자주 유쾌한 발견의 기회를 놓친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것의 유쾌한 자극을 일단 한번 발견한 사람은 모든 곳에서 그러한 자극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신선한 자극이 된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탐정 소설은 우리를 사로잡는다. 이야기가 예기치 않은 반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아기가 날마다 예상치 못한 행동을 통해 어떤 고유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던가. 아름다움은 관찰하는 사람의 눈 속에 있다. 그리스 속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성장한 산업 중 하나가 관광업이다. 여행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낯선 곳을 탐색하는 것은 기쁨을 안겨준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낯선 곳조차 한 주나 두 주가 지나면 벌써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데 있다. 그것을 대항하는 방식은 새로운 곳, 더 자극적인 곳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은 방식은 눈을 좀 더 크게 뜨는 것이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극히 일부분만 바라보곤 한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수년 동안 비싼 값을 치르면서 나는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다. 높은 산과 대양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내 집 문 앞 잔디에 맺혀있는 반짝이는 이슬 방울이었다. 정말 그렇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것들 속에서 평소보다 한결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다. 주의 깊은 관찰자는 가장 일상적인 것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자극을 발견한다. 익숙한 것 속에서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면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뇌는 살아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자극들에서 자신을 보호한다. 도파민의 영향 아래에 있는 회로들이 이 일에 가담하고 있다. 이 회로들은 지각을 조절하고 새로운 자극이 유기체에 어떤 이익을 약속할 때에만 흥미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극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는 것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주의력을 의식적으로 조절하여 감성도 훈련시킬 수 있다. 사물의 목적과 의미에서 잠시 눈을 돌리고 오직 감각적 인지에만 몰두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럴 경우 떨어지는 잎사귀는 더 이상 잔디밭에서 걷어내야 할 짜증나는 일거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살랑거리며 떨어지는 잎사귀의 나지막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낯선 얼굴도 더 이상 호감 가는, 호감 가지 않는 식의 이분법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삶의 연륜 속에서 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 좋은 감정은 저절로 생겨난다. 세상을 더 잘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높이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리학의 한 놀라운 효과에서 기인하는데 캘리포니아의 학자 로버트 제종크는 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즉 우리는 더 자주 강도 높게 자극을 지각할수록 그 자극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학생들한테 환자를 관찰하도록 했다. 그들에게 한자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은 기호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단순히 반복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이 기호들에 대해 일종의 호감을 가질 수 있었다. 어떤 특정한 글자를 자주 볼수록 그에 따른 기분도 고조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거의 모든 것에서 나타난다. 자주 보게 될 경우 낯선 사람들의 초상화가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낯선 나라의 민속 음악도 자주 들으면 특정한 자극이 된다. 맛을 모르던 음식도 계속 먹다 보면 맛있어진다. 라디오 방송국이 동일한 유행가를 반복해서 틀어주고 유행에 일정한 가격을 두고 다시 반복되는 것은 친숙함에 대한 바로 이러한 신호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지루함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혐오는 즐거움의 순환 간격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을 때 생긴다. 유행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익숙한 것을 살짝 변형시키거나 익숙한 것을 점점 더 잘 알게 되어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것의 발견에 대한 쾌락과 익숙한 것에 대한 기쁨은 결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파리는 귀찮은 곤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취미로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생명체에서 어떤 우주적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열에 들떠 이것은 집안을 날아다니는 평범한 파리가 아니라 희귀한 야생파리 히포보스카 에쿠이나라고 외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것의 눈은 700개도 넘는 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외선도 볼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날개의 가벼움은 또 어떠하냐고 연이어 들뜬 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그는 발견자가 누리는 기쁨의 작은 황홀경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핵심은 감탄의 대상이 아니다. 연극이건 축구건 오토바이의 테크닉이건 그 대상에 관계없이
모든 관심은 삶의 쾌락을 고조시킨다. 그러한 행복은 강박적으로 계속해서 불만족을 유발시키는 소비에 대한 쾌락과는 달리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모든 경험, 새로 획득한 모든 지식은 새로운 발견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 젖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여행을 시작한다. 이 여행에서는 하나의 기쁨이 이미 다음 기쁨을 준비하고 있다. 강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강력하다. 프리드리히 폰 실러. 우리는 고독한 늑대에 관한 잘못된 컬트에 전염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서구 문명이 낳은 책과 영화 그리고 연극에는 온통 전 세계를 홀로 짊어지려고 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혼자의 몸으로 모든 적에 대항하려 한다. 서부 영화에 나오는 영웅은 홀로 암흑의 세력들에 대적하고 또한 승리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다 받으며 미시시피강 서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자신이 구해낸 마을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조차 영웅은 경멸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지는 노을 속으로 모든 악인과 선인을 두고 다시금 말을 타고 떠나는 존 웨인을 보게 된다. 독일의 일반적 사상은 고독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고상한 정신적 상태라는 치명적인 오류에 갇혀 있다. 카스파르 나비드 프리드리히가 묘사하는 강가의 고독한 성직자, 헤르만 헤세나 토마스만이 그려내는 비극적 주인공들. 이들은 모두 우리로 하여금 인간은 고독하게 홀로 있음으로써 자신의 가장 내밀한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임상 연구와 뇌과학 연구가 증명하듯이 사실은 그와 정반대다. 고독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육체와 정신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고독은 사람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며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각과 느낌이 희미해지게 만든다. 면역력도 떨어지게 한다. 고립은 슬픔과 병을 가져온다. 서구가 아닌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고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즉, 종종 고통을 불러오는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로 말이다. 예를 들어 인도 사람들은 동행자 없이 혼자 여행을 다니는 서구인들을 놀라움에 차서 바라본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 작가 비디야다르 네이폴이 묘사하는 뭄바이 사람들은 협소한 환경에서 불을 일으켰지만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나와 자신들이 성장한 낡고 비좁아 사람들로 복잡거리는 바라크로 되돌아갔다. 주인공의 아내가 새로 주어진 비싼 공간의 적욕함을 견딜 수가 없어 우울증에 걸린 것이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종종 극단으로 치닫곤 하는 서구의 개인주의와 마주보고 있다. 우울증을 연구하는 마틴 셀리그만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주의는 우울증이 급속도로 확산되는데 적어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나쁜 관계 속에 있는 것보다도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조지 워싱턴. 이 명제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명제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 명제 또한 사실이다. 타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인간의 행복에 그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나쁜 관계는 혼자 사는 삶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갈등은 심리적 평온함만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몸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미국의 심리치료사 제니스 킬콜트 글레이저가 그녀의 남편인 면역학자 로버트 글레이저와 함께 발표한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트너와의 파괴적인 관계는 면역 체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들은 실험에 참가한 부부들이 싸우도록 유발했다. 서너 시간이 지나자 혈액 속에 있는 항체의 수치가 확실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적대적이 되면 될수록 항체의 기능도 떨어졌다. 이러한 갈등 상황이 간헐적으로 등장할 경우 항체에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해서 서로를 견딜 수 없어하는 쌍들의 경우 그것은 건강의 흔적을 남겼다.
또 다른 연구에서 글레이저 부부는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 중 그곳에 사는 다른 학생들을 싫어하는 학생일수록 감기에 걸려 의사를 찾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스트레스가 독감이나 다른 사소한 감염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기쁘지 않은 공동생활을 할 경우 유기체 전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가지 않을 경우, 그리고 더 이상은 호감이 생기지 않을 게 분명할 경우 관계를 끝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렇다면 관계를 끝낼 경우 뒤따를 수도 또 있는 외로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몽테뉴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다음과 같은 흔치 않은 충고를 했다. 나는 나의 취향을 신체적 쾌감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기르고 자극한다. 우리는 이와 손톱, 발톱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의 기쁨을 향유하는 데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홀로 있음의 고통에 대항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마사지를 받으며 좋은 음식과 향기 그리고 음악을 즐기라고? 물론이다. 외로움이 가져다주는 커다란 위험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한껏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뇌과학의 시각에서 볼 때에도 몽테뉴의 제안은 매우 심사숙고할 만하다. 위에서 언급한 사치스러운 향유는 오피오이드의 방출을 도와 우리가 모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불쾌한 긴장을 없애고 우를 효과적으로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뇌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행복의 물질은 사유활동성을 높인다. 마취약은 과도하게 방출될 경우 접촉에 대한 욕구를 줄어들게 하지만 적당히 사용될 경우에는 뒤의 실험에서 나타났듯이 그 욕구를 상승시킨다. 그리고 태양이 다시 자신의 머리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는 사람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한다. 즉 기분이 좋을 때 사람들은 사교적이 된다. 이것은 가볍게 고조된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빈번하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망설이게 하던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때문이다. 같은 사람과 2번 섹스하는 사람은 이미 체제에 안주한 사람이다. 1968년 나돌던 슬로건. 남자 없는 여자는 자전거 없는 물고기와 같다. 글로리아 스타이넘. 1968년 강렬한 세계혁명에 대한 믿음과 함께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지혜 역시 어느 정도 유행에서 물러난 것 같다. 그러나 68세대의 많은 이념들이 그러하듯 여러 사람과의 섹스를 통해 시민 계급의 고루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은 우리의 사고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수년째 같은 사람하고만 섹스를 하다니 나는 재미없는 사람 아닌가? 혼자 남몰래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물고기에게 자전거가 필요 없듯 여성에게도 남성이 필요 없다는 미국 페미니스트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의 표현은 당시 독신 세대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 좋은 친구들과 때때로 찾아드는 사랑을 통해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무엇 때문에 한 사람과의 지속적인 파트너 관계가 요구하는 제약을 참는단 말인가? 이러한 견해는 지금도 여전히 주장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과 남성들은 이로써 오류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는 사람의 삶은 확실히 더 자극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루함에 복종하는 것도 그다지 손해보는 일은 아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행복한 감정을 선사한다. 그리고 육체적 사랑은 서로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힘을 북돋운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은 한 사람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끔 구조화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몇몇 사실들이 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일부 일처제에 대한 자연적 성향이 있다. 이것은 뇌 속에 있는 복잡한 자동 조절 시스템에 의해 매게 되는데 이때 옥시토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지속적인 연인 관계가 친구 관계보다 더 많은 따스함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근거 중 하나일 수 있다. 설문조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인간은 혼자 지낼 때보다 파트너와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것이 설문조사의 공통된 결과였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중 2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 결혼한 성인들 중 40%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둘이서 찾는 것이 좀 더 쉽다는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주 우울증에 걸린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정적인 보살핌이다. 좋은 친구들은 많은 도움과 지원을 보장하지만 파트너 관계를 대신하는 경우는 드물다. 서로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 곁에 있겠다는 마음은 대체로 친구들보다 파트너의 경우에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상심과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을 느낀다. 이건 역시 애정으로 가득 찬 순간에 방출되는 옥시토신이나 오피오이드 같은 호르몬들의 영향이다. 간단히 말해서 좋은 파트너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좋은 파트너 관계는 그와 관련 있는 빈번한 섹스와 더불어 삶에 대한 만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외적 요소이다. 이와 비교해 볼 때 경제적 상황이 나 노동, 집 또는 자유시간의 활동 등의 역할은 훨씬 미미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파트너보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이러한 태도를 바꾸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고 그 시간을 강렬하게 체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신의 행복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거의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스타인함 역시 이것을 인식했다. 그녀는 얼마 전 63살의 나이에 결혼했다. 행복의 공식 1. 욕심낼수록 행복하다. 무언가에 몰입하면 행복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호르몬들이 생겨난다. 열정을 제대로 알고 열정과 더불어 살며 열정을 즐겨라. 2. 욕심내지 않을수록 행복하다.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갖거나 무작정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오히려 더 빠른 권태와 허물을 불러온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지혜이다.